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다 싶었더니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먼저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재미난 댓글이 있는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하고 보니까 58분 29초의 기록이네요. 너무 빨리 끝나 아쉬운 1인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오유, 그래서 진짜 그런가 봤더니 맞네요. 어제는 58분 29초. 자, 오늘도 1시간 이내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봐야 가성비 안 나오는 시장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현금 비중을 마음이 편안한 구간으로 맞춰 놓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다 시장이 그냥 위로 가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조급함이 생겼었는데 더 벌려는 욕심 내려놓자 생각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네요. 그리고 전무님께서 시장이 예상보다 강해서 위로 가면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라도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열공penguin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참 활발하게 우리 오도령의 양봉운봉에 대한 통계도 내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올리신 댓글 보면 공부도 참 열심히 하시고 네. 체슬리 나중에 레지던트 되셔가지고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열공펭귄님도 강사, 교수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양도세와 상속세 인하로 엄청난 세수가 얻어진다는 말씀 정치인들이 알아듣도록 여러 번 말씀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보면 너무 제가 생각해도 세수가 한 번에 거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나 싶습니다. 전문의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곧 금방 가을이 오겠지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창문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8월 7일이 입추라고 했죠. 예, 기가 막힙니다. 입추가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새벽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3년 전에 은퇴 시 받은 퇴직연금을 어제 삼성증권 체슬리 자문계약 완료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남은 8월 계력장에는 주식 투자의 정석 강의에서 전무님이 추천해 주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워런 버핏의 주주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읽으며 1등 매니저 따라하기 2기를 준비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책을 기본적으로 좀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책은 어떻게 성장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주식을 발굴하는가 교과서 같은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 시클리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클리컬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하는 건가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잘 듣고 주식 지식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외근 중에 어제 거 듣고 지금 바로 올라와서 또 듣네요 하셨고요. 이렇게 외근도 하시고 또 운전하시면서도 듣고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제 삶에 힘줄이 생기고 근력이 단련되어 갑니다. 네. 단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체슬리 상담받으러 가네요.
전무님 직접 뵙고 상담 받을 생각에 설레고 기대도 됩니다. 오늘 오시는군요. 네, 좀 이따가 오후에 뵙겠습니다. 굿드리굿 님이셨습니다. 가스 터빈 발전기와 제트 엔진 원리를 둘 다 브레이턴 열역학 사이클을 따르고 구성 요소도 압축기, 연소실, 터빈으로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가스 발전기는 터빈이랑 발전기가 축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고온고압의 가스가 터빈을 회전시키고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성하고 항공기 제트 엔진은 연소 후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를 그대로 뒤로 분사하며 뉴턴의 제3법칙인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추력,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비행기도 전기가 필요해서 항공기 제트 엔진도 엔진 축에 작은 발전기가 붙어 있긴 하지만 부수적인 발전기이고요. 제트 엔진의 주 목적은 비행기 추진이고 가스터빈 발전기 주 목적은 전기 생산입니다. 옛날에는 기계공학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자동차 내연기관 엔진 만들러 갔는데 지금은 전기차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 신규 인력은 뽑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에 꽂힌 엔진에서 남은 게 항공기 제트 엔진이네요.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인데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8월 월간 전망에서 배워서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기가파워님. 네, 이제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우리 채밀턴 분들 본인들이 종사하시고 있는 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요렇게 설명을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지금 쭉 보면서 굉장히 좋은 거 배웠거든요. 네, 가스 발전기와 항공기 제트 엔진 원리는 비슷한 브레이턴 열역학 사이클을 따르고 한다고 연소실 터빈으로 거의 같은데 이런 또 차이점이 있었군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만들러 갔었단 말이죠. 이제는 항공기 제트 엔진. 네, 우리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붙으면 또 세계 1등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항공기 제트 엔진도 진짜 우리가 세계 1등 탑티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월간 전망에 갔었으면 여러 채밀턴 분들을 뵐 뻔했는데 아쉽다. 네, 이번에는 안 오셨더라고요. 22년도 KTNG 들고 있을 때 박전무님 추천 영상을 보고 길게 가져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방송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아침에 저는 음봉 예상했는데 음봉 가려다가 다시 양봉으로 끝났네요. 역시 채슬리 상무님과 오대리님이 맞았네요. 우리 광교산 i80님도 요즘 모닝브리프에서도 아주 열심히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형님 엔진 사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금융강국도 좋지만 우리 제조업이 멋지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우리 부품 독립군 우리 노 대표님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조업이 사실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라서 이 제조 생산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제조업만큼이나 이 자랑스러운 우리 제조 강국만큼이나 제가 우리 금융도 이 제조업 수준만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금융 강국을 시작한 거니까요. 야구도 축구도 주식도 수비가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선수 어때요? 했더니 걔요. 근데 걔 수비가 안 돼요. 딱 뼈 때리는 얘기였죠. 그래서
배구. 그러고 보니까 배구도 스파이크 공격할 때도 있지만 상대의 공격에 수비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보면요. 그 무슨 상이죠? 카푸스카? 푸스카스 상인가? 그 보면 수비하다가 공을 뺏고 그때부터 70m를 뛰어가서 골을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존경을 받는 이유도 수비할 때는 또 내려와서 열심히 수비하고 공격할 때 들어가고, 또 우리 박지성 선수 거의 뭐 공수를 오고 가면서 박지성 선수에 대한 중계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맨체스터였으니까 영국 아나운서였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악을 보고 있는데 저 파악은 두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수비할 때 막 열심히 수비하고 있고 또 공격할 때 또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파악은 지금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해준 걸 보면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전부 다 수비할 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박지성, 손흥민 선수를 탄생시킨 꿈을 갖게 해주신 분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의 정신적인 지주 차범근 선생님이시죠. 차범근 감독님의 그 과거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뛰셨었던 그 영상들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축구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난생 처음 용기를 내서 댓글이라는 걸 써봅니다. 많이 떨리고 쑥스럽습니다. 삼프로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쭉 오매불망 중입니다. 우리 솜사탕님, 앞으로는 댓글들 자주 올려주세요. 저도 7년째 오매불망입니다. 여기 한 사람 추가요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우리 캐시 라떼님이 여의도의 금융맨이 아니고 태능인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을 그리 좋아하신대요. 1000번의 연습으로 단 10,000번의 연습으로 단련. 와, 이런 멋진. 주식과 스포츠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극한 상황에서도 밀리면 안 되는 많은 것이 닮은 꼴입니다. 체력이 좋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승부욕, 지구력, 집중력. 네. 이놈의 승부욕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건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걱정하실까봐. 네, 여기 또 어제 영광의 상처. 그놈의 승부욕 때문에 어제 야간 축구하다가 여기는 여기네요. 여긴데 여기는 지난주 토요일날 축구하다가 또 약간 스크래치가 있었고요. 일요일이네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경이 탁 날아가면서 다행히 안경이 깨지지는 않았고요. 네, 어제는 이 팔 스크래치부터 상대방의 거친 슬라이딩 태클에 발라닥 넘어지면서 꽈당 넘어졌는데 엉덩이가 어찌나 아프든지 저랑 갑장이더군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 같고 어른 같아요. 생각하시는 게 저보다 고차원적이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이름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네요. 댓글에 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는 더 유익하고 즐겁습니다. 워미신방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친구 한 명 생겼네요. 네, 옛날에 하도 이 질풍노도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터빈은 거의 같은 구조인데 팬이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하며 뒤로 뿜으면 엔진이 되고 유상 과정에서 가운데 중심축 회전에 주안점을 두면 수력발전소 발전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전투기 엔진은 추진력만큼 발전량도 엄청 중요합니다. 내부에 첨단 전자 장비에 전기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발전 감당을 못해서 F-35 엔진 및 시스템 개조가 계속 실패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는 제가 그 느낌으로 알거든요. 이 그냥 댓글만 쓰셔도 이 세상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댓글만 봐도 이분의 에너지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채밀턴 분들은 각 분야의 이 고수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제가 느낌을 늘 받습니다. 네. 한승철 님이시다, 그죠? 안쓰러워요. 안 눌러도 돼요. 잠깐이라도 더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야유이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배가 지금 볼록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목욕탕에서 축구하고 목욕탕에서 몸무게 잴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2kg에서 3kg 정도 지금 더 빼야 됩니다. 작년 요맘때보다는 한 지금 2kg 정도가 더 지금 몸이 불어 있거든요. 인턴 가입 3개월 차입니다. 꾸준히 따라 해보려는 1인입니다. 네. 딱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셔도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약간 약장사 같다, 그죠? 1년만 먹어봐. 이거 1년만 잡숴봐. 몸이 달라질 거야. 뭐 갑자기 약간 약성사 같은 느낌이. 근데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복덩이 아우님이 기초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형님 말 듣고 수강 안 했으면 놓칠 뻔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네요. 우리 복덩이 아우는 안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반성할 부분도 있었고요. 아는 내용도 있지만 흘려들었던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니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이 깊었던 내용은 투자를 망치는 부류, 심리. 그러니까요. 제가 이 기초편 목차랑 그 자료 제가 다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투자는 심리다. 99%가 심리다라는 얘기처럼 실제로 뭐 정보 없어요. 뭐 막 이렇게 너무 투자의 정보와 스킬만 찾아다니시는데 실제로는 심리거든요. 심리. 근데 그 심리가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그 DNA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투자를 망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투자를 망치는 심리에 대해서 그 기초편에서 제가 자세히 적어놨죠. 저한테도 해당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나쁜 버릇이 가끔씩 나옵니다. 차트가 좋아 보이는 소형주를 가끔씩 매수한다는 것. 한마디로 대박을 바라는 조급함이 있겠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상승해 매수할 중대형주가 없으면 소형주를 쳐다보네요. 조선주 하단의 소형주, 화장품 하단의 소형주, 이런 종목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소해주는 이제는 안 하는데 소형주를 매수하고 있는 저를 보면 습관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손모가지를 확 그냥 복덩이 아우니 다음에 제가 그 손모가지 한번 확 꺾어 드릴게요.
최밀턴 분들이 왜 2억 3억 마련해서 채슬리에 가려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복덩이 아우께서 그래도 고수까지는 못 가도 중수 레벨 이상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중수 이상이 돼서 또 중소형주에서 요거 들어가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큰 사이클에 보면 항상 처음에는 대형주로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때도 빅7이라고 했잖아요. BBIG.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2009년 랠리가 시작될 때도 70주 장세. 그런데 그 대형주 장세가 어느 정도 대형주에서 먹을 게 없어지면 중소형주에서 이 자문사나 운용사에서도 중소형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대형주 떨어질 때마다 대형주를 샀던 개인 투자가 분들이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면서 쫙 시장에 올라올 때 그 대형주 또 팔잖아요. 그죠? 팔면서 현금이 생깁니다. 현금이 생기면 꼭 시장이 좋으면 여기저기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나와서 종목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개인분들이 그래 하고 한번 사보면 마치 그분들이 주식 상승을 어떻게 맞췄지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방송에 얘기하면서 수급이 중소형주니까 그것도 보면 대부분이 중소형주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니까 조금만 약간 이렇게 좋게 펌프질 하면 사람들이 사면서 쑥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정말 잘하네 하면서 또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막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중소형주장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어디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복동이 아우님 때문에 왜 대형주 장세 이후에 중소형주 장세가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그 중소형주 장세에서는 그런 원리 때문에 유동성이 대형주 팔아서 생긴 그 자금으로 막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동안 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데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96,800원 기록하고 하이닉스, 삼성, 현대차 전부 대형주가 이제 고점 치고 났을 때 21년 하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래 쭉 가면서 중소형 주장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1년 하반기가 메타버스, 그죠? 플레이트 원 하면서 그리고 2차 전지 조그만 주식들 막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우리 복덩이 아우님이 이 나쁜 버릇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니까 이럴 때 중소형주를 딱 나는 6개월만 그것도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죠? 트레이딩 개념으로 한다. 그리고 요 중소형주가 움직일 때는 보면 약간 내러티브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스토리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 메타버스가 다 스토리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잘 할 정도의 순발력이 없다? 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트레이딩은 잘해. 트레이딩에 단련이 되어 있어. 네, 그러시면 그 중소형주장에 막 수익 좀 내고, 네, 그러고 딱 도망 나오시면 되죠. 내년 1Q까지는, 네, 올 4Q, 내년 1Q, 네, 화려한 또 중소형주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덩이 아우님 너무 그 나쁜 버릇이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수 분들, 아직 초심자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할 건데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작년에 일임도 맡기고 인턴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1년간 1인 매매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게 프로구나 하는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넣을 땐 넣고 뺄 땐 빼고 철저한 현금 비중 유지, 일희일비하지 않는 느긋한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필요시 칼 같은 손질 등 이것만 봐도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나름 5년 차라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전 그냥 동네 축구 선수였던 겁니다. 애초에 프로 선수랑 비교하려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실전 매매를 직접 보며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채슬리의 투자 철학을 모르는 조급한 사람이 돈을 맡기면 전화하고 간섭하고 오히려 방해만 할 듯도 한데 복덩이님은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엄청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우리 백응님도 중수 이제 되셨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 지피지기에서 시장을 알고 기업을 알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공부하는데 제가 기초편에다가 이 아까 심리 넣어놨던 부분이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배응님이 5년 동안 내가 주식했는데 그냥 동네 조기 축구 선수였구나. 나 자신은 안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축구 같이 했던 애들 그 마지막 슬라이딩 태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무회전 슛 막 빵빵 때리고 걔네들 보면 다 그 선출이거든요. 선출. 딱 보면 얘 선출 쟤 선출 그리고 그 상대방에서 제일 잘하는 애 쟤는 최소 대학 축구 레벨 정도는 찾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찰까 유심히 보면서 배우는 거죠. 복덩이님 댓글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저에게는 기초가 편 강의에서 우월감이 이 부분이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참 늘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복귀 그리고 매매도 복귀 즉 성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만구님도 기초편 들으셨나 보네요. 심리 중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월감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이 주식을 너무 얕잡아 보고 들어오셨다가 아주 크게 터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식을 망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우월감과 자존심이죠. 전무님 유튜브 보고 두 빌 샀고 폭등 후 또 하락하길래 여러 번 사고 팔았더니 거짓말같이 300% 가까이 수익 난 계좌를 이제 오늘 채슬리 방문해서 계좌 결제했습니다. 300% 나셨었어요. 주식으로 번 돈 땅에 투자하라던 말씀이 채슬리에 맡기고 오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직접 뵙고 사진도 찍으니 내 계좌가 벌써 빌딩이 된 것만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수익 내시고 굉장히 우리 최연화님 참 현명하십니다. 제 친구가 10년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한 4억을 그때 당시에 한 17억인가 19억을 만들어 줬었다 했잖아요. 그 장애 주식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 사칭하는 놈들이 막 사칭하면서 뭐 장애 주식 투자라 뭐 코인 투자라 뭐 이런 것도 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전환사채랑 그 다음에 장애 기업하고 이런 그런 저런 거 해서
수익을 내주고 2016년도에 딱 대형 주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대형 주장이 시작된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6년, 17년도에 굉장히 장이 좋았고 저희가 정보통신부 장관상 받았던 게 2017년 12월이었거든요. 제 말 듣고 그냥 우리한테 맡겼었더라면 그 돈이 또 30억이 되고 했을 건데 저보고는 하여튼 그 이상은 뭐 조그만 잡주를 하는 딱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잡주하지 말고 이제는 대형주장이니까 대형주 매매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지 않으면 서초동에 집 사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2015년, 16년이었으니까 그때 서초동에 집을 샀으면 그 16억이 지금쯤이면 한 50억에서 한 60억 됐겠죠. 예, 그때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50억을 좀 만들어 달라. 어떻게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거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 지금까지는 뭔가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잘 맞아서 착착착착착 이래 됐지만 이걸 또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냈던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항상 제가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할 만한 특히나 벤처기업 투자 이런 거는 항상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벤처기업 딱 투자하면 소득공제 받고 소득공제 받으면서 실제로 내 투자 원금이 3천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돌려받으면 내 실제 투자 원금은 2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이 길게 보고 한 7년 보고 투자했는데 한 2년 만에 뭐 잘 됐다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2015년이 종목장이라서 그래서 벤처기업의 장외 가격도 이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아다리가 맞았을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수익이 좋았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우리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서초동에 집 사라고.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우리 최연아 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수익 나신 거를 저희한테 가져오셔서 일임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TF 분석을 못 찾겠어요. ETF 강의가 어제 우리 선고 매니저가 한 게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전문의 형님 오늘 3% 방송 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어제 또 보셨군요. 네. 어제 그 내용이 우리 월간 전망 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3% 시청자분들께서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 시가총액이 62조 달러인데 2조 달러면 3%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 충격이 안 오는 거 아닐까요? 빅테크는 큰 지장이 없다 치고 빅테크 시총을 빼도 44조니까 약 5%로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걸까요?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 관세 충격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자, 미국 시가총액이 전체가 62조 달러 맞습니다. 62조 달러인데 S&P 500이 지금 PR이 22배고 나스닥이 한 30배 정도 되죠. 자, 그러면 62조 달러면 기업의 이익이 얼마죠? 이익이? 20배, PR이 20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3조잖아요. 그죠? 3조 달러. 3조 달러 곱하기 PER 20배 하면 60조 달러.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실제 기업의 이익은 3조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앞으로 뭐 2조 달러나 그렇게 세금으로 빨려 들어가면 분명히 타격을 받는 거죠. 그 이익에서 조금씩 훼손되는 게 결국은 OP 마진 훼손으로 넘어갈 거고요. 영업이익률 훼손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훼손되네. 그러면 가차없이 주식 날려야 되죠. 네, 그런 메커니즘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아이고, 설명하다 보니까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1시간 안에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좀 보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최밀턴 분들의 이 댓글 질문 수준이 그죠?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금융 고수가 막 100명, 1000명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삼성 얘기부터 시작을. 삼성전자 기회의 순간 스페셜 리포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어려움에 처한 삼성과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고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이 회장에게 공격 경영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등기이사 복귀로 그룹 전면에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는 해석이 주류인데 이 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온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자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기업이고 전자가 잘해야 국내 경제도 증시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기대 이하였는데요. AI 시대에 발맞춰서 이 HBM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전자 존재감이 없었고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전자는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4천을 향해 달려가는데 전자가 기여는커녕 방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떨궈낸 지금 이 회장이 기회의 순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사의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과 적극적인 M&A, 대대적인 인사를 통한 조직 혁신, HBM과 주문형 반도체 기술력 향상, 스마트폰 주도권 회복 등이 퀀텀 점프 계기로 꼽힌다. 자, 이 회장은 2019년 임기 만료로 사내 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5년 9개월째 미등기 임원으로 머물러 있고요.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십니다. 이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는 전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2020년 중감위가 출범한 후 여러 차례 이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를 언급을 했고요. 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 제거, 최고 경영자 등기이사 복귀 등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여러 장애물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듯 하지만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와 중국 맹추격으로 삼성은 복합 위기를 겪고 있고요. 특히 33년간 왕자를 지켰던 D램 사업에서 하이닉스에 1위를 자리를 내줬고요. 파운드리와 이 시스템 LSI가 Large Scale Integration의 이니셜이군요. 부문은 내부 경영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500만 명 훨씬 넘는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고 삼성그룹 전체와 국민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기업가적인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516만 명으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기회 순간이 새 먹거리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가 삼성전자 사업 구조는 20년째 반도체의 DS와 휴대전화, 가전의 MX 부문이 중심입니다. 이 회장은 기존 사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2016년 미국 전장 업체인 하만을 전격 인수했고요. 16년 10월 등기사로 이름을 올린 지 한 달 만이었고요. 당시 인수 금액은 재계 M&A 중에서 사상 최대였는데, 이전 최고였던 두산 바켓 5조 7천억 원에 거의 2배에 달했군요. M&A 시장에 내려오는 독등성배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리스크가 큰 초대형 M&A는 그룹 총수 결단이 성패를 가릅니다. 이 회장이 경영 현장으로 복귀해서 오너 리더십을 토대로 더 공격적인 M&A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전자는 하만 인수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최근 3년간 6건의 M&A를 단행했는데요. 23년 음악관리, 검색 스트리밍 플랫폼 룬 인수를 시작으로 24년에는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니오, 25년에는 플렉트 젤스 등 영역을 넘나들면서 유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시장 눈높이는 훨씬 높은데 스몰 딜이 아닌 제2의 하만이 될 대형 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간편 결제 삼성페이에 기반이 된 미국 모바일 결제업체 루프페이 2015년, AI 가상 비서 빅스비로 이어진 미국 스타트업 비브랩스 2016년처럼 삼성전자에 변화를 줄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비주력 사업 정리도 시급한데, 이 회장이 이건희 선대 회장이 쓰러진 해 그룹 경영에 참여한 이후 내린 중대 결단 중 하나가 있다. 2014년 석유화학 계열사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그리고 방위산업 부문의 삼성테크인과 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매각한 것이고요.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삼성전자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AI 시대에 들어서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요 후속 기소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5,000P, 4,000P 가는데 삼성전자가 기여를 못한 거는 맞지만 그만큼 하이닉스가 다행히, 만약에 마이크론이 지금의 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하고 완전히 궁합이 짝짝 맞아가지고 마이크론이 지금의 하이닉스의 역할을 했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네, 우리가 2등, 3등에서 그 HBM 시장의 이 어마어마한 이 블루오션 잠깐만요. 이 어마어마한 먹거리를 놓쳤다고 생각하면 그죠. 지금 하이닉스가 뭐 구조 분기에 뭐 그렇게 내고, 하이닉스가 어제 또 가격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하이닉스라도 이 HBM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노다지를 캐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가총액 최근에 좀 빠져서 187조입니다. 200조 찍었다가 그죠? 자, 그 후속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순풍에 돛단 갤럭시 외국인 몰려오는데 8만 전자 간다? 주문형 반도체를 뜻하는 이 ASIC 시장 성장은 고객사 다변화 기회가 될 전망인데요. 이 ASIC은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요거의 약자군요. 특정 용도에 맞게 설계된 반도체 칩을 말하고요. 범용 컴퓨터가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이 ASIC은 딱 한 가지 기능을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칩입니다. 일반 CPU나 GPU보다 확장성은 떨어지지만 전력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반 엔비디아 연합 진영에서는 이 GPU를 대체제를 목표로 ASIC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은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필적할 만한 신규 ASIC을 선보이거나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로 탈 엔비디아를 서두르고 있고요. 현재 양산 중인 구글 TPU와 아마존 트레이니움은 내년을 기점으로 각각 7세대, 3세대로 전환이 예상되고요. 메타도 내년 4세대 미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200도 내년 양산 시작이 기대가 됩니다. AI 칩 주요 작업이 추론과 연산 등으로 세분화해서 ASIC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IT 업계는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ASIC 출하량이 엔비디아 AI 칩 공급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요. JP모건은 올해 글로벌 ASIC 시장 규모가 약 300억 달러, 약 41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리라 봤습니다. ASIC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Q의 열쇠를 뒤집을 기회가 될 전망인데, 가령 구글 6세대 TPU에다가 8단짜리 HBM3E 2개가 들어갔다면 TPU 7세대 제품에는 이 12단짜리 HBM4 6개가 탑재가 되군요. 최근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에서 HBM 주력 4개 고객사로는 엔비디아, AMD 등과 함께 이 ASIC 플랫폼 기업을 지목을 했고요. 차용호 LS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부터는 추론 시장 개화와 함께 ASIC 업체 점유율 증가로 HBM 고객사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ASIC 시장 개화가 HBM 산업 속성을 바꿔놓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엔비디아 HBM 공급망이 삼성전자 가세 때에는 사실상 3자 구도로 짜여집니다. ASIC 칩 성장까지 더해질 경우 HBM 시장이 주문형에서 범용, 경기 민감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명을 원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HBM은 주문 생산 방식 등으로 수요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기 민감도가 높은 기존 반도체 산업 약점을 상쇄했다는 점에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이라면서, ASIC 개화로 HBM에도 범용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 후발주자들은 초기 기업이 누렸던 가격 결정권에 버금가는 협상력과 이익률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자, 기회의 순간 순풍에 돋던 갤럭시. 전자가 최근 공개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더 7 G 플립 7이 흥행 가도를 달리는 점은 이 회장 어깨를 가볍게 만들고 있는데, 다만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모바일 디램 AP 공급을 줄줄이 경쟁사에 내준 점은 MX 사업부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에서 21일 이 Z 폴드 7에 대한 사전 판매 결과가 104만 대가 팔렸는데, 역대 최다 기록이 23년에 Z 폴드 5인데 102만 대보다 2만 대가 더 많았군요. 지난해 Z 폴드 6는 91만 대와 비교해도 크게 앞서네요. 이번 신제품은 전작보다 더 가볍고 얇아진 디자인으로 흥행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한 780만 대로 추정이 되고요. 지난해 640만 대를 저점으로 성장세로 전환이 됐고, 내년에는 941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핵심 부품 공급망 이원화 전략의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걸림돌인데, 통상 스마트폰 제조사는 복수 공급사를 두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손익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삼성은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핵심 부품에서 DS 부문보다
외부 경쟁사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앞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이 AP로는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전량 탑재가 됐습니다. 이어 Z 폴드 7에도 이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가 됐고요. AP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으로 MX 사업부 소닉 구조를 좌우하는데 이 퀄컴 칩이 주력이 될 경우에는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서 이걸 확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퀄컴은 공정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신제품 출시 때마다 전작 대비해서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을 하는군요. 전자파계에서는 갤럭시가 대박 나도 돈은 경쟁사가 쓸어담는 꼴이란 자조가 팽배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SI 부서에서 삼성의 이 AP를 개발하고 그죠? 엑시노스 그걸 삼성 핸드폰에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 LSI 쪽에서 개발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그걸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아예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에서도 퀄컴 칩을 써버리니까 LSI도 적자, 파운드리도 적자. 네, 약간 그런 모양새였죠. 저조한 실적에도 주가가 타격을 입지는 않고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전자가 실적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GPU 수출 재개를 허가하면서 삼성전자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키움증권에서는 89,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74,000원에서 77,000원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전자가 올해 2분기에 실적 저점 구간을 지나서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HBM과 파운드리의 세대 교체를 기회로 다시 경쟁력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전자는 올해 현재 유통되는 최신 제품 HBM3E의 다음 세대 HBM4의 샘플 공급을 앞두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2나노 공정 개선을 통한 고객사 확보에 나섰는데 최근 CT도 HBM3E 12단 제품의 고객사 품질 통과 기대감과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등을 이유로 전자 목표가를 9만원으로 높였죠. 저 6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9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만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D램의 경우 1C 제품의 수율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HBM4의 품질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범용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 파운드리 적자 축소 등 사업 경쟁력 회복 조짐이 일부 보이고 비영업 부문에서의 효율화 노력과 추가 주주환원 기대감 등을 고려하며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 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부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으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니까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얼마나 전자가 회복하는가를 보고 이 산업 내에서 기술 회복이 안 되면 계속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5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3월, 5월 이때까지도 가격 회복이 많이 오르지 못하면 일단 다 팔고 내년 하반기를 좀 더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 제가 좀 장을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내년 5월에서 10월 내년 상반기까지 8만원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인데 암모니아선 뭐길래 중국, 일본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냐. K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에서는 차세대 탄소 중립 원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선박 수주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는데
자, 조선업 피크아웃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암모니아선이 K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박 주요 연료별로 특성을 비교해 놨는데 LNG선,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연료 상태가 액체 마이너스 162도가 돼야 되고요. LNG는 메탄올은 상온에서 가능하고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씨가 돼야 되군요. 질량, 에너지 밀도, 기술 개발, 현황. LNG는 엔진이 상용화됐고 메탄올도 개발 완료가 됐고요. 상용화 초기인데 암모니아도 개발 완료됐고 상용화 초기이군요. 일본 사사키 조선소는 최근 종합상사 이토츠로부터 암모니아 벙커링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를 했고요. 암모니아 벙커링선은 해상에서 다른 배에다가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선박이군요. 벙커링. 암모니아는 질소 1개와 수소 3개가 결합된 분자로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극저온 냉각이 필요한 수소에 비하면 액화와 장거리 운송이 용이하고 간단한 공정을 통해서 수소로 변환될 수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반 수단으로도 손꼽히는데 내연기관이나 연료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을 만들려면 탄탄한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데 화물창이 극저온의 액화 온도를 유지하면서 암모니아 독성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고요. 일본은 이 기술 장벽을 넘기 위해서 자국 조선사와 해운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조선과 나무라 조선은 최근 해운사 미쓰이 OSK 라인과 함께 암모니아 운반선 공동 개발에 나섰고요. 암모니아 운반선 시장 전망도 밝은데 암모니아가 친환경 에너지로 쓰이면서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2026년에서 2035년 10년 동안 이 암모니아 운반선 필요 척수는 한 150에서 200척으로 매년 20여 척의 신조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중국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대신 기술 난이도가 낮은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암모니아 추진선은 컨테이너선, 벌커선 등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범용 선박에다가 이 암모니아 엔진을 장착하는 방식이고 중국 선박 그룹은 지난해 벌커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유조선 등 3개 선종에서 암모니아 추진선을 각각 수주를 했군요. 네. 암모니아 캐리어 사진이네요. 자, 중국, 일본이 암모니아 선박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국내 조선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고요. LNG 운반선 수주에 치중하다가 자칫 암모니아 선박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암모니아 추진선은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를 활용해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독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고요. 암모니아 추진 설비와 선원들이 머무는 공간을 멀리 떨어뜨려서 가스 유출 위험성도 낮췄다고 하네요. 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성급협회로부터 암모니아 추진선 무인 엔진룸 설계와 안전관계 솔루션 기본 인정을 취득하기도 했고요. 2023년 10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LPG 운반선을 수주했고 현재까지 총 4척의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암모니아 추진선은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하고 이를 전지에 공급한 뒤에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력을 구동하는 방식이고요. 고온 촉매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해서 독성가스 배출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2월 스타트업
아모지와 손잡고 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에 나섰는데,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크래킹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네, 내용이 계속 밑에 있는데 지금 주무시는 분들 아마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죠? 네, 한 요 정도 내용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부메랑이 된 관세 폭탄. 신발 가격이 40% 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평균 유효 관세율이 불과 7개월 만에 2.5에서 18.3%로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대공황이 있었던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실은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7개월 만에 18.3%로 높아졌다고 하고요. 예일대 이 예산연구실 TBL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 물가 수준이 1.8% 상승할 것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가구당 수입이 올해 달러 가치 기준으로 무려 2,400달러, 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폭이 클 전망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신발과 의류 가격이 각각 40%와 38% 오르고요. 장기적으로도 19%, 17%의 인상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고, 대부분은 중국을 필두로 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이 됩니다. 관세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예일대는 올해부터 시행된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 GDP 성장률이 25년과 26년에 각각 0.5%포인트, 이후에도 매년 0.4%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이는 연간 1,2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며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80%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며 외국 수출업체가 흡수한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이거 중요하다, 그죠? 아까 그 관세에 대한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댓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에서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결국 누구냐? 네,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이미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이 되고 있고요. 월마트, 프록터 앤 갬블, 그리고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그리고 스탠리 블랙 앤 데커 등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지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소재의 뉴욕 법학 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의 베리 애플런 소장은 수입 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운동화, 배낭, TV와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런 물건 중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이고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앨런 울프 피터슨 국제경제학 연구소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깜짝 실적 내고도 일회성 평가받는 애플은 왜인데, 자,
중국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애플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한숨을 돌렸는데 AI 기능에서는 경쟁사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실적 호조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944억 달러 매출과 주당 1.57달러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모두 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9.6% 증가했고요.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도 기록했습니다. 판매 부진이 이어지던 중국 시장에서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대중화권 매출은 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었고요. 앞서 두 분기 연속 중국 시장 매출이 감소했던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이번 실적은 애플이 AI 기술 경쟁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나와서 더 주목을 받는데 업계는 애플이 하드웨어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AI 기술 적용이 경쟁사 대비 늦어졌다고 보고요. 실제로 애플은 음성 비서 이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내년으로 연기했고요. 지난 6월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별다른 AI 기술 업데이트를 내놓지 않아서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이 프로세서와 카메라 등 하드웨어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서 생성형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경쟁으로 재편되는 추세이고요. 이 때문에 AI 경쟁에서 밀릴 경우에는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뒤늦게 AI 기술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애플 인텔리전스 브랜드를 통해서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가운데 팀 쿡 CEO는 최근 내부 전사회의에서 애플은 AI 부문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항상 시장의 첫 주자는 아니었다면서 PC보다 늦게 나온 맥과 MP3보다 늦은 아이팟, 스마트폰보다 늦은 아이폰이 결국 모던한 혁신의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애플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요. 시장은 애플이 실적 반등을 넘어서 AI 기술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네, 좀 재밌는 칼럼입니다. 나는 아직 한국 기업이야. 안녕. 나는 한국 기업이라고 해.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금까지도 이익 중 한 움큼 내놓은 건데 거기에 1%를 더 내는 거야. 어려운 일 없던 때 있었나? 더 열심히 뛸게 라고 말하려 했어.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15%로 올린다네? 충격이야. FTA로 0% 관세일 때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등 경쟁국보다 2.5% 싸게 팔던 혜택도 사라졌어. 나는 한국에서 자랐어. 이름에는 항상 수출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었지. 실제로 내 매출의 44%는 해외에서 와. 그중 5분의 1은 또 미국이야.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15% 올리면 비용이 그만큼 늘어.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꼴이지. 가끔 꿈에서 미국 기업이 되곤 해.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하지만 거칠고 협상에 능해. 다른 나라를 관세로 옥죄어서 미국 기업을 키우지. 트럼프는 첫 집권했던 2017년에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확 낮춰줬어.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업 CEO들을 맨 앞자리에 앉혔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같은 기업이 왜 미국에서 나왔는지 알겠지. 나도 나름 한국에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어 R&D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종업원과 하청업체도 먹여 살려. 그렇지만 한국 국회는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 어깃장을 놔. 미국과 유럽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공식 성명도 발표했어. 주변 기업이 하나둘 해외로 공장과 본사를 옮기고 있어.
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50조 원을 들여서 대규모 생산단지를 짓고 LG엔솔은 미국 테네시 등에 10조 원짜리 공장을 만들어 미국은 시장이 워낙 큰 데다 관세 장벽을 쳐주고 세율은 싸고 땅도 넓고 인센티브까지 주거든. 미국이 관세로 기업을 도와줄 때 한국은 어떨까? 관세 맞는 자국 기업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렸어. 자국 기업을 한 대 더 때린 셈이지. 법인세 올리는 이유를 지난 정부 때 낮춰줬더니 투자도 안 하더라고 했어. 억울해. 삼성전자를 살펴봐. 22년 대비 23년, 24년 이익이 각각 84.8, 24.6%씩 줄었어. 못 벌어서 돈 못 쓴 거야. 일부러 돈 안 버는 기업이 있겠니? 스타트업들은 이미 속속 해외 창업하는 중이야. 외국 기업은 한국 유치는 정말 힘들어졌지. 그러고 보니 이사들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 충실하라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다네. 차라리 미국 이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에 옮기면 주가는 2~3배는 오를 거야. 주주 모두가 찬성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반대한 논리가 있을까 몰라. 북유럽의 강국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를 70%까지 올렸다가 이케아, 아스트라 같은 대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났어. 결국 후회하고 나중에 상속세를 아예 없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야. 난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저 경쟁국 수준의 세율과 그리고 일할 여건만 됐으면 좋겠어. 한국은 왜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돈 벌고 일자리 만들고 심지어 통상협상도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기업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목소리가 커. 정말 내가 떠나야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할까?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도 그렇고 한국 땅에서 견디기 쉽지 않네. 한국 기업을 의인화해서 1인칭 시점에서 쓴 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재밌으면서도 좀 씁쓸하다, 그죠? 네.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현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예신박 오늘도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비 피해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